어떤 오후 보내고 있으세요? 또 친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오늘도 날씨는 좋더라고요. 경기는 비염 때문에 약간 쌀쌀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하늘도 진짜 파랗고 또 그런 단풍들도 너무 예쁜 가을의 풍경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생각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늘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중요한 본질은 알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불쌍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일부러 막 보라고 어떤 모션들을 취하고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제가 마음이 원리 항상 얘기해드렸잖아요. 자기 마음에 아름다운 게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인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따끔하게 말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더 깊은 속마음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자기 마음에 아름다움을 품지 않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인식 체계 자체가 그런 아름다움을 채울 수 있는 뇌의 공간이 없는데 인지 체계가 이미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 뇌가 손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뇌세포들이 죽어서 여러분, 이 전두엽은 계속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채워놓고 늘 배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의 영성이 맑아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그런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면 다 튕겨내버리고 진짜 계속 본능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가. 정말 사람들의 업장이 너무나 두터워서 그 업장을 벗어나는 게 한계성인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거 어떻게 해도 그냥 상관없이 제 기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에라리 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냥 여러분이 진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는 게 다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해버리면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것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긍정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마음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마음을 선택을 해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이 끌어당겨져서 자꾸 그런 행운이 찾아오고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부정을 선택해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독을 품었다고요. 그렇게 독을 품은 마음으로 누가 내가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독을 품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어. 근데 상대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밝은 세상이라 이 진리가 알고 하늘이 알아요. 여러분이 한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으로 다 남아서 여러분이 죽더라도 그게 영혼의 길로 남아서 여러분의 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스님들 강연들 듣고 그렇게 배운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그런 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인연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스님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그냥 스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공신력 있으신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한테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좋은 법문들을 늘 들려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늘 들고 늘 아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 마음을 바로잡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진짜 이렇게 예쁜 날에 이렇게 예쁜 가을날에
내 기분을 그렇게 도구로 품고, 내 마음을 도구로 품고 상대한테 도구를 투척하고 자기의 그런 못된 마음을 투사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참, 여러분들 참 어리석으시네요. 저는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소중한 명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명품인데 여러분은 그런 명품의 가치를 끊임없이 하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최상이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계속 깎아져 내려가서 바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분 바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한테 유익하고 상대방한테 유익하고 그렇게 우리가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품격이 좌우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얼굴에 독을 품고 그거를 나 이렇게 독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막 그 개거품 바닷가 개거품 물듯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곧다구로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나한테 유익하고 상대방한테 유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볼 때마다 좋은 것들을 말을 하면 왜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가장 그런 뭐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만 쥐고 살아갈까 이런 마음에 정말로 많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생에 요즘에는 밝은 세상이라 이번 생에 바로바로 받기도 하는데 설사 받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 업들을 모두 받으실 거예요.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신구을 이 세 가지 업으로 여러분들 삶이 또 결정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힘든 인연들을 만나서 또 살아갈 텐데 괜찮으세요? 우리가 전생에 살아온 삶들은 알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아 내가 전생에 닦아놓지 못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었고 어려운 인연들을 만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공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들을 어떻게 이 세상에 돌려주는 그런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방향들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말, 어떤 생각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세요? 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웃과 초콜릿 하나 나눠 먹고 사탕 하나 나눠 먹고 그 사람이 피곤해 보이면 뭐 에너지 음료도 같이 나눠서 마시고 커피 한 잔 나눠서 마시고 이런 것도 다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을 여러분이 따뜻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사랑이 피어나게 만들었어. 이것만큼 더 큰 공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공덕들은 그냥 겉모습으로만 잘하고 속마음은 막 질투나 시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겉모습도 그러하고 속마음까지도 온전하게 100%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의 공덕이 되는 거예요. 뭐 공덕을 바라고 삶을 살아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모든 것들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다음 생에서 여러분들이 다 선연들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 같은 반석을 이루는 과정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것들을 심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잡초들만 무성하게 그런 밭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어서 그 누구라도 내 곁에 오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마음밭을 가꾸고 관리하고 싶으세요? 나비와, 나비와 벌들은 아름다운 꽃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로 그런 온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쁜 표정을 짓고 많이 웃고 그런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말도 다정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정말로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 들어.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져.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내가 원래는 내가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잠깐 이 에너지들을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내 마음이 차오르고 내 마음 안에 사랑이 피어올랐어. 나는 또 다시 힘을 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어주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 내 내면 아이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투사하고 행동으로 보이고 언어로 보이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또 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아픔들을 볼 때 진심으로 마음을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 생애를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고마움들을 다 되돌려주고 가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들과 감사들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제 마지막 소풍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제가 제 마음이 청정해지고 제가 마음에 힘이 있어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을 관리하고 제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제 마음이 우뚝 서고 또 높은 에너지의 차원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사랑만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무례하고 몰지각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살며시 바람이 돼서 가을의 햇살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파란 나비가 돼서 그렇게 어깨에 살짝 앉아서 나 여기 왔어요 콩콩콩 두드려서 사랑을 속삭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연꽃처럼 그렇게 진흙 속에서 피어나더라도 그 우아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꽃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상상을 더해보자면 연꽃 위에서 예쁘게 피어난 엄지공주처럼 그렇게 작고 작은 요정이 돼서 여러분 곁으로 가서 늘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그런
작은 요정이 되고 싶기도 해요. 가을 햇살 아래서 가을의 햇살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그런 물들어가는 예쁜 그런 단풍잎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옷 두껍게 입으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뭐 또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요정이요. 그냥 모든 순간에서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나 그리고 또 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부분으로 마음의 방향들을 잡아가고 견뎌왔는가 또 어떻게 하면 작은 행복감들을 많이 발견하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행복감들을 통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굳건하게 지켜내고 그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탈피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늘 얘기했잖아요. 뭐 유관순 언니나 이순신 장군이나 그런 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분들의 정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역사 속의 인물로 자리 잡아서 늘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위인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위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분을 본다면 그런 분들을 멘토 삼아서 늘 그렇게 내가 유관순 언니라면 이순신 장군이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위인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을까 그렇게 늘 모임에 초대하고 그렇게 상상 멘토를 삼아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처럼 그렇게 계속하면 정말로 나의 문제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번뜩이는 지혜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하지 않아도 그런 여러분한테 쌓이는 지혜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이 흐려지고 내 머리가 흐려져 버리면 그런 지혜의 그런 샘들이 솟아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맑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밝아지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맑은 마음을 가질수록 맑은 생각을 가질수록 여러분의 지혜가 계속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원리들을 늘 강조하는데 정말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는 저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는 이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말은 하지만 그 저변에 있는 마음은 불쌍하게 본다. 네가 네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네가 살아온 삶이 그러하구나. 그리고 현재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림짐작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말들을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대화 주제 단어, 어휘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책도 아직 안 익숙하면 꼭 세 장이라도 읽으시고 시간이 안 날 때는 오디오북이라도 읽고 또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이렇게 종이책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바쁘시면 전자책도 요즘에 있기는 하잖아요. 또 그런 전자책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약간 느림의 미학처럼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종이책의 냄새나 이런 책장을 넘기는 사르륵 사르륵 책장 소리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리가 상상을 펼치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의 절차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종이책이 저한테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샤프 쓰는 것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필을 사각사각 예쁘게 깎아서 그렇게 뭐 약간 심도
촉촉하게 가다듬고 이런 과정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연필을 깎는데 이렇게 예쁘게 깎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또 그런 연필 깎는 거에 집중이 되면서 그런 저만 알게 되는 어떤 행복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쓸 때 샤프랑 다른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필을 계속 썼을 때 이렇게 몽당 연필이 되어가는 과정도 너무 귀엽고, 또 작아졌을 때 그거 아세요? 그 끝에 조금 깎아가지고 그 모나미 펜 거기다 끼워서 이렇게 몽당 연필을 끝까지 쓰면 그런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조교할 때 어떤 과장님이 되게 알뜰하셨어요. 몽당 연필을 요만해질 때까지 쓰셔가지고 제가 그분 업무적인 일 때문에 가보면 그분 책상에 요만한 몽당 연필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지금 몽당 연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 되게 알뜰하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습관적인 태도나 어떤 언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 습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생활 태도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언어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내 마음, 내 내면 아이가 아직까지도 엉엉 울고 있어서 내 내면 아이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직도 그 내면 아이가 울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감정들을 투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아픔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제 영상들 속에 그런 내면 아이 다뤘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옆에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랬는데도 그 안에서 농담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그런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장 험난한 과정에서도 유머로서 내 아이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행복한 상상들을 하면서 그런 너무나 힘겨운 상황들을 다 견뎌서 이겨내고, 또 이제 나중막에 나가서 정말로 그런 자살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힘들었던 그런 상황의 책을 읽어드린 거였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그런 예쁜 미소를 짓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더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다 견디고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미소를 띌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바라보면 너무나 대견하고 또 측은하고 또 사랑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만 있어도 그냥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존귀함과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늘 기억하고, 또 나도 이렇게 소중하고 또 상대방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도 늘 말했잖아요. 진짜 주변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에 집중해요? 왜 다른 사람의 삶에 자꾸 들어가요? 그냥 오롯이 나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나의 아름다운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내 삶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가 다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고 벼랑 끝일 텐데 그렇게 사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만 하고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의 삶의 끝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마지막이 될지. 그런데 내가 평소에 먹는 마음이 내가 또 죽음을 향해서 갔을 때 그 마음이에요. 평소에 어지러운 마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만 좋은 마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평소에 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닦아놔야 임종 때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고 그게 곧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길이라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더 아름다운 인연들, 선연들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순간에 있어서 마음을 닦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다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나한테 유익한 말인가? 상대방한테 유익한 말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왜 너무나 소중한 밥 먹고 왜 그렇게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모하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내가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있는 이런 감사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밥의 값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감사함을 또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그렇게 상생의 길로 가는 삶일 텐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당신이 옳다 책 읽어드릴게요. 사탕 하나만 먹고 올게요. 점심에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었는데 김치를 좀 풍성하게 넣었더니 짜요. 전 김치볶음밥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김치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입이 짧은 편이라서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막 두 번 먹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김치는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김치랑 김밥이랑 이런 것들 야채랑 이런 거는 좀 안 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뉴 좋아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당신이 올 때 읽어드릴게요. 이미 일상에 가까워진 죽음 충동. 그래도 혹시 그러다가 아이가 위험해지면 어떡하나?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 불안의 중심에는 자살 충동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다. 죽음이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삶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 공포스럽다.
그 느닷없는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멈칫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잠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죽음이나 죽음 충동은 우울증 환자라는 특수한 질병군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현상인가? 그리고 죽음 충동을 느끼면 다 중증 우울증인가? 한꺼번에 답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사는 일은 죽음 충동을 특별한 질병의 징후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일상적이지도 평화롭지도 않다. 모든 게 전투적이다. 불행이 이유처럼 가깝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위에 자살이나 비극적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이 한두 명쯤은 있다. 그뿐인가? 살다 보면 나 하나만 사라지면 다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깐의 고통만 참으면 영영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자살은 그냥 이 생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괴로운 마음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음 생에도 연결이 돼서 다음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살아내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늘 행복한 것들을 찾고 또 우리가 힘든 사람을 같이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면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가면 좀 덜 힘들 수가 있고 그래도 그런 슬픔들을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기쁨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행복으로 가는 방향들을 찾으면 돼요. 그뿐인가?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직장을 다녔을 뿐인데 순간순간 죽음 충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직접적으로 감정 노동자군에 속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직장 생활의 본질은 고된 감정 노동에 속한다. 갑질을 견디는 것이 사회생활의 본질이 되어간다. 또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학교나 직장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나를 포함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꼽는 게 빠를 정도다. 그리고 이 부분요. 뭐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진짜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을 더 헤아려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지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거나 어떤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뭐 진짜 권위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누구한텐가 힘을 가하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진짜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부모이면서 저렇게 너무나 아가아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영혼들을 아프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는 내가 형으로서 또는 누나로서 언니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서글픈 마음도 들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그 친구들을 얼마나 기다리면서 낳았겠어요.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보니까 너무 예쁜 아가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아가를 낳은 자신들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 독차지하면서 자란 그런 아가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어른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태초의 시점으로 가보면요. 왜냐면 그런 아가아가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
너무 재능이 많은데 안타깝다, 참 속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막 심장이 저려오고 너무 아파왔어요. 콕콕 찔러와서. 그래서 숨이 막 잘 안 쉬어지고 그랬거든요. 너무 서러운 마음이 드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아픈데 그냥 정말로 가족이나 아니면 그 무엇보다 당사자는 얼마나 슬프고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정말로 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이런 상황들을 다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지사지 아시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상대방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재능과 마음들, 넓은 마음그릇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고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고 그런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건 괜찮으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한테도 함부로 할 권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은 반드시 상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같이 서로서로 조율해 나가야 될 문제지, 강압적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버리는 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사람 자체로 보고 사람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고문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가정폭력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이나 죽음 충동은 삶의 평범한 일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 충동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서 안에 갇힌 특별한 의학적 영역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일상에 가깝다. 죽음은 수많은 삶의 사연 곁에 늘 함께 있다. 사연으로 가득한 그 개인들의 복잡한 상황과 갈등 곁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 개별적 사연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죽음 충동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의학적인 질병인 양, 생물학적 원인은 우울증인 양, 건강하기 그지없는 몸에 이상하게 돌출한 이물질인 양 바라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이를 봤을 때 그가 단지 죽을 만큼 힘들다는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자살 직전의 사람이 던진 말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두려울 수도 있다. 단순히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건 전문가도 마찬가지다. 더 물어봐야 한다. 둘 중 어느 상황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어봐야 한다. 누군가 천천히 물어봐주지 않으면 죽고 싶다고 말한 당사자도 자기가 단지 힘들어서 던진 말인지 진짜 자기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 상태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두려움은 심해지고 불안은 더 커진다. 누군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마음이 어느 쪽인지 알기도 한다. 죽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 드는구나. 언제부터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 오랜 침묵 후 오래된 것 같아. 요즘엔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렇구나.
오래전부터 그랬다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견뎠니? 혼자 멍 때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좀 괜찮아졌어? 그때뿐인 것 같아. 지면 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 더 게임에 빠져들었던 거구나. 힘들어서. 게임을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은 그만하라고 잔소리만 했겠네. 요즘은 어떨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죽고 싶은 마음에 대해 묻기 시작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 묻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일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다가 그 일상과 그 죽고 싶은 마음의 연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물으면 된다. 어떤 것을 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는데도 그 고통이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외면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 자세히 묻는 것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 여긴다. 아니다. 정반대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심각한 내 고통을 드러냈을 때 바로 그 마음과 바로 그 상황에 깊이 주목하고 물어봐 준다면 위로와 치유는 이미 시작된다.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만으로도 전문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를 적극 지켜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엔 그 개인만으로도 전문가 없이 내내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에게 너무 기대지 마라. 중2 아들과 엄마가 집과 병원을 오가며 공유하고 확인했던 눈빛, 서로 마주잡은 손에서 느껴지던 악력,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 먹으며 주고받던 말 사이에서 일어난 공명들, 그곳에서 저절로 알게 되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 사랑 혹은 연민, 이런 회복과 복원의 기운에 눈을 포개 느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전문적인 치유는 헛일이다. 일상의 회복이나 일상의 교감에 집중하지 않고 전문가적 치유에만 기대려는 행위, 그게 일상 외조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급성 천식 증상이 있는 부모들은 항상 분무제, 급성 천식 발작이 왔을 때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 뿌려주는 약물을 준비해 다닌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거나 119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호흡을 맞춰 조치한다. 비상 상황이지만 내용을 미리 잘 알아서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면 내 일상을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도 대처가 가능하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일상의 외조화로 인한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예를 들어 내 삶의 고통과 외로움이 우울증이라는 의사의 진단 영역으로 한계가 지어지는 순간 나의 존재 자체는 다시 소외되고 우울증 환자 일반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고통으로 피폐해졌을 때 사람은 무엇보다 정서적 공급이 시급한데 그런 순간에 결정적으로 정서적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다. 약 처방이라는 고도 전문적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와 나의 정서적 결핍이 충전된 기회를 맞바꾸고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시든다. 나의 혼돈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의지처라고 생각되고 전문가에게까지 갔는데 더 외롭고 힘들어진다면 포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체념과 무력감이 잘못된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는 순간이다. 역설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한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일상적 허기처럼 갈등과 상처들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을 내 손으로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을 익히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늪이 되고 지옥이 되어간다.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형성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치유적 반응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의학적 진단은 힘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다. 우리 삶의 고통은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성관계. 오늘날에 성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성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서 대부분 자신이 성적으로 해방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해방은 지적인 면과 행동 측면에 치우쳐 있다. 감정과 경험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크고 감각 면에서도 한정되어 있다. 모든 경험은 의식 자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성 경험을 할지는 다른 경험과 마찬가지로 자각과 내적 자유의 전반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성 경험에 대한 감정을 포기할수록 성 경험이 한정되는 정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에 대해 완전히 항복하면 마치 이전까지는 2차원적이었던 경험에 세 번째 차원을 추가한 것처럼 변한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이전까지는 바이올린 소리만 듣다가 거기에 첼로가 추가되고 그 다음엔 플루트가 추가되는 식으로 계속 이어져 이제는 경험이 완전히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표출의 자유에서 오는 감정적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놓아버림으로 인해 감각 경험 자체가 바뀐다. 사람들 대부분, 특히 남자들은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을 주로 생식기에서 느낀다. 보다 자유로워질수록 오르가즘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 골반과 복부, 팔다리로 퍼지고 마침내는 전신으로 번져나간다. 종종 이렇게 완결된 후에 안정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오르가즘이 일어나는 장소가 몸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마치 몸 주위의 공간이 사람 대신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처럼 된다. 무한으로 확대되어 특정 중심부나 위치에서만 경험하지 않는다. 특히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 경험을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굴 찡그림과 숨죽임 같은 제약이 생긴다는 것을 자각하면 이 같은 확대가 쉬워진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찡그리는 대신에 미소를 지으면 공포를 의식해 항복할 수 있다. 한편 성에서 강박성이 사라진다. 자유롭다는 것은 성행위나 오르가즘을 탐닉할 자유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계속 읽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직업상 목표의 성취. 감정과 능력. 내가 나의 재능과 능력을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 내가 질적, 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거나 실패할지는 나의 생각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내 생각의 방향은 어떤 것이 결정할까? 어떤 것의 영향을 받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무슨 일에 매진하든 나를 성공이나 실패로 이끌어줄 사고 유형은 감정이 결정하고 산출한다. 나의 재능과 능력, 행동이 뻗어나가게 될지 오그라들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감정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것도 많고 훈련도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내면 세계, 즉 감정의 세계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고 훈련도 잘 되어 있지 않다. 감정이 생각을 결정하고 마음이 품은 생각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정과 능력 해방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성공을 거둘 행동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앞서 나온 의식의 척도 이야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간단히 나눌 수 있는데, 그로 인해 각 감정으로 인한 생각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뉜다. 일에 관한 부정적 감정들, 이 감정들을 겪을 때마다 불편한 것들로 약간 거북한 것에서부터 괴로운 것까지 있다. 이런 감정으로 인한 생각과 발상에서 당면한 일이나 상황,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난 못한다 라거나 우린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부정적 감정은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기를 꺼릴 때 생긴다. 자신의 꺼림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비탄, 불안과 같은 감정 형태로 반응한다.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통상적 방법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는 그런 감정이 사고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짐작한다. 이러한 오류가 생기는 것을 꺼리는 감정을 생각을 통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부정적 생각이 되어 다시 나타난다. 부정성은 상황이나 사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반응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포기하면 상황의 겉모습이 대처할 수 없는 것에서 쉽게 다룰 수 있고 어찌해 볼 만한 것으로 심지어 꽤나 쓸모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직업적 성공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러움이다. 부러움 후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 역동은 다른 누가 앞서가는 것을 보면 이로 인해 불안감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타인의 성취를 보고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타인의 성취를 보고 자신이 부족하거나 무능하다는 느낌이 불쑥 일어나는 것이다. 해내야 하는 만큼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해내고 싶은 일인데 해내지 못할 것 같아. 해낸 일이 인정도 못 받고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 부러움을 가지면 고통스러운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런 감정을 무심코 유발한 사람에게 분개할 때도 많다. 울분으로 인해 한 건 해내려는 욕망이 무의식 중에 끝없이 타오르지만 물론 잘 되지는 않는다. 나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면 자기가 독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순환하면서 갈수록 일에서 불만과 불행을 느끼고 동료와 멀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믿기도 한다. 직장 상황을 끊임없이 불평해서 가족들이 실증을 내기도 한다. 결국에는 내내 텔레비전만 보거나 음식이나 수면, 약물, 알코올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것으로 도피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부러움과 불만을 순환해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답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부러움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이룬 일을 평가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한다. 비교심, 상대심을 왜 내세요? 여러분 삶을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똑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깥을 바라볼 때 따르는 손실의 예를 영화 브루전차에서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육상 선수가 경기 중에 다른 주자가 어디쯤 있는지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다른 주자와 자신을 비교하려고 결승선에서 눈을 뗀 순간 총각을 뒤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주에서 졌다. 승리한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동기가 순전히 달리기의 사랑에 있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 그는 상대를 이기려고 달리지 않았다. 자신을 다른 주자와 비교하지 않았다. 그가 최선을 다해 뛴 것은 달리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탕에 깔린 감정이 성공을 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심, 자기 회의감, 불안감, 무능력감,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성공을 막는다. 이런 감정을 기꺼이 살펴볼 마음이 있는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인식하고 나면 그런 감정이 내게 불리하다는 사실도 뚜렷해진다. 그런 감정 탓에 노력을 허비해 세상에서 성공이 늦어진다. 자기 회의감 때문에 인정받기를 추구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부정적 감정이 행복과 성공에 끼치는 손실을 알고 나면 부정적 감정 자체와 그 같은 감정에서 얻는 보상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타인을 비난하는 데서 얻는 하찮고 값싼 만족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에게서 얻는 동정도 기꺼이 놓아버릴 마음이 든다. 무능력감을 놓아버리고 나면 타인에 대한 부러움이 사라짐을 알게 된다. 부르전차의 우승자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즐기고 한없는 에너지로 세상에서 앞서 나간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셔우드와 조안나가 각각 쓴 비용 $150 이하. 셔우드와 조안나는 고객을 그들의 웹페이지로 유도하는 동시에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간관계잖아요. 나만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랑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에너지의 차원이나 어떤 인연들로 인해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에이느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리고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고 선언했다. 멀루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 경찰이 나타나서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런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곤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전기의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이거로군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땡던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요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츠 슐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더츠 슐츠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 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때론 오류투성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알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츠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나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헌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서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리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스 루스벨트와 테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 전에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서 돌아온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테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테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스당을 창당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테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주에만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테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테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벨트, 테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벨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스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드 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 언론을 분노하게 했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비 폴은 엘크힐 티포드 돔에 있는 정보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찰을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셔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줬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드 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비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드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팔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얘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남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비판이란 마치 전소구와 같아서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테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버러움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서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윌크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게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보느레의 유명한 그림 말사장의 조잡한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져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트는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은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리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슐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슐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랐다.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곤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나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슐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 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을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한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1863년 7월 4일간은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가기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은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군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도 모자라 긴급 전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을 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러곤 전보를 통해 5만 병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쳤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 둘 것은 이때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 미드 장군 귀하,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가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역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이다. 자신의 쓰디 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봤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내가 링컨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내가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은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오후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행복감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그런 차 한 잔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품으시고 또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그런 오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들, 숨쉬는 순간들마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소중한 여러분들이 손털도 다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마음의 출발에서 비롯된 거 말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그런 선한 방향들에 한해서 사랑을 품은 그런 마음들에 한해서만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위로와 공감을 많이 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런 시간들로 남은 오후를 채워보는 건 어떠세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주무실 때는 또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책 읽는 걸로 찾아올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랑으로 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안녕.